될 것 같습니다. 다시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이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보나치 보면은 나스닥 그러니까 23.6% 레벨로 보면 단기 지금 여기가 이 2021년 11월부터 고점 저점으로 해가지고 그린 23.6% 레벨이 이 빨간색 선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랑 그 다음에 상승 채널선 그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약간 고점의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뚫고 올라가서 실제로 새로운 선을 긋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항상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는 확률이랑 올라가는 확률을 보면 얘네들이 겹쳐지면 여기서는 조정 거치거나 내려가서 조정을 거쳐서 이 MAC들 좀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릴 가능성이 크니까 오히려 약간은 하락 배팅도 가능하지만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 내려가면 사는 전략이 맞는 거지 여기서 매도를 쳐서 먹는 전략은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어렵다. 어디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자꾸 제가 약간 이제 트레이딩 중독성이 되면은 내려가도 먹고 싶어서 자꾸 숏을 치는데 보통은 진짜로 수익만 보면은 상승 추세에서는 롱만 가고 하락 추세에서는 숏만 가는 게 전반적으로는 리스크 대비 리워드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재민님, 네. 다음 달 6월에 미국, 한국 옵션 만기 있는데 옵션 콜 매도로 눌러놓은 상태인데 줄어든 상태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코스피 얘기, 옵션 얘기 자꾸 드리는 그러니까 안 드리잖아요. 저는 코스피 옵션 얘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인의 옵션 마켓 메이킹 하거나 옵션 트레이딩 하는 데는 한국 것만 하고 있지 않아요. 나스닥도 하고 S&P도 하고 니케이도 하고 다 해요. 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 차이를 다 봐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실제로 한국이 너무 싸다 또는 미국이 너무 싸다 그러면 그 중에서 비싼 변동성 팔고 싼 변동성 사고 막 이런 짓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런 변동성 플레이 하는 헤지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벤트를 만드는 트레이딩을 하는 헤지펀드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 친구를 직접 보지 못, 볼 헤지펀드 하는 친구들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트레이딩을 한다는 헤지펀드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건너서 들어보면 옵션들로 만들어서 포지션을 만들어서 실제로 델타 엣지 하는 애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만든 다음에 자기네가 그쪽으로 밀어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수익을 낸다 뭐 이런 것도 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따라가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야말로 그 각 나라별로 포지션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걔네가 깨졌다 그래서 걔네가 깨졌는지 벌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서 벌고 일본에서 깨졌을 수도 있고 일본에서 벌고 한국에서 깨지고 일본에서 벌고 뭐 한국에서 깨지고 한국에서 벌고 일본에서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외국인 포지션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네 나는 갈매기님께서 옵션 판때기는 페이크가 많아서 맹신은 금물래 맹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포지션대로 외국인이 할 거야 여긴 안 넘길 거야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맞을 때만 맞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거를 모든 경우의 수를 계속 매일매일 체이스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 매번 만기일마다로 계속 분석을 해보면 맞을 때 틀 때 맞을 때 틀 때 계속 있어요. 거의 랜덤에 가까운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맹신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핫한 것 같은데 니케이도 저도 니케이를 열심히 안 봐가지고 명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YCC를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해소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 다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이머징 국가 말고 디벨롭먼 국가 거 사겠다고 하면 일본이 뭐 망했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우리는 아직 그 선진국 아닌 거고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흘러갈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우리는 중국이랑 돈 왔다 갔다 한 거고 일본은 미국이랑 유럽이랑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얼로케이션이 될 때. 그러면은 그 와중에서 보면은 미국이랑 유럽에서 돈이 빠져서 일본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플로우 상으로 보면은 약간은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에 발맞춰서 아까 봤듯이 일본 반도체 엔화로 돼 있는 일본 소부장 반도체들 ETF 사는 발빠른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CME 6월 금리 예상 보면 25 인상하고 베팅하던 게 6월 14일 전후로 인상하고 시장 꼭지치고 조정일 수도 있나 싶어요. 네. 아까 그 페드와치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페드와치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번 주 오면서 이걸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5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5.25로 그냥 다시 얘네들이 내려오냐가 저는 되게 이번 단기 쪽은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낮추는 포인트가 1월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건 올린 다음에 내리는 거니까 2호로 얘가 다시 5.5가 아니라 5.25로 오면 쭉 유지가 되면은 12월 달하고 내년에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떤 분들은 3월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1월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베팅하라고 그러면은 1월에다 베팅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은 단기간에서는 어디선가 여기서는 이제 금리 부분들이 좀 이제 장단기 금리차 해소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다. 그리고 어디서 금리 인상할지 인하할지에 대한 베팅 부분을 보면은 그거는 인하는 1월부터면은 한 뭐 지금부터는 장이 오히려 안 좋다가 뭐 예를 들면 11월, 12월 달에 좋아지는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뭐 하면서 지금은 계속 9월이라 그랬다가 11월 갔다가 지금은 이제 1월로 간 거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시장 컨센서스는 계속 변하니까 그분들은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1월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뭐 한 상반기는 일단은 포지션을 좀 줄여놨다가 AI 쏘는 거 말고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올라간 애가 나스닥을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 다 흘러요. 올라가지 못해요. 그 얘기는 침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침체는 다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금융권 다 지금 또 조용해지고 지금 BTMX 같이 상업용 부동산들은 다시 또 조금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오나 이런 리츠들은 다시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목마다 달라요. 그래 얘기로 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리츠 쪽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중간 정도? 근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주식 포지션이 아예 없으면 올라간 포모로 사게 되면 진짜 꼭지에 물려요. 그러니까 안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주식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반반 정도 가져가시거나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셋 얼로케이션 상에서 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AI 버블, 네, 저도 AI 버블 저거 쏜 게 누군지 알고 싶네요. 근데 약간은 느낌상으로는 쇼커버링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거 쏘면은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로 쏴서 뭔가의 차트를 좀 만든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차트를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는 것도 시장이니까 뭐 누가 어떻게 했냐라는 걸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팩트만을 보고 판단하시는 걸 저는 제일 추천드립니다. 네, 재미님. 부채 협상이 결국 재무부 채권 발행이라면 시장이 채권 매입하면서 유동성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 하락하고 수익률 상승하고 PC 같은 것도 다 무시하고 금융을 윗소리니까 조마조마해서 하트 자신은 못하겠네요. 네. 네, 지금 현재는 차트상으로 따라간다고 치면은 롱 따라가는 게 맞죠. 예, 오버보트인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을 계속 보면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뭐 실적 장세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 그리고 실적 잘 나와서 보여줬으니까. 근데 실적 잘 나와서 보여준 애 누구냐는 거죠.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말고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은 좋게 나오네, 나쁘게 나오네 섞이고 있죠. 그러면 결국 IT 말고는 쉽게 성장시키긴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고, 그걸 돌리려면은 금리 낮춰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은 중간중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KLU님, 이민영님 화이팅은 뭔가요? 이민영님 저의 파트너입니다.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식님, 키움증권 옵션 매도한 후에 행사가 다른 거로 매수해도 증거금은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아, 솔직히 제가 키움을 안 써서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옵션 매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개인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 증거금에 대한 느낌을 좀 잡아보려고 선물만 조금씩 조금씩 그냥 거래를 해보고 있고요. 네. 왜냐면 솔직히 기관에서 매매를 하면 증거금 같은 거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 28년 동안 매매하면서 증거금 신경 쓰고 매매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포지션 못 잡는 만큼 잡아도 몇십만 계약씩 막 잡아도 다 주문할 수 있었고 증거금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개인은 무조건 증거금 관리가 최선인 것 같아요. 증거금으로 통해서 반대 매매 당하거나 이러면은 이슈가 너무 그러니까 일단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 아, 이민영님 알고리즘 매매 대단한 분 같던데, 네, 제가 저랑 만나고 창업을 한 지 이제 한 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퀀치 트레이딩 관련돼 있는, 머신러닝으로 해가지고, 예, 하는 서비스들 이제 기관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옵션 쪽 같은 경우는 디렉셔널 베팅 하는 거는 진짜로 매수 쪽으로 포커스하는 게 개인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수 쪽 같은 경우도 콜 스프레드나 풋 스프레드 같은 형태로 가지고 가는 거는 되게 좋은 포지션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분들 중에 매도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두 개를 잡았다 한쪽을 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증권사마다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거기서 그 부채한도 협상 얘기하면서 잠깐 갔던 부분을 그 얘기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박종훈 기자님이랑 했던 데서 그때 만들었던 이제 그 부채한도 협상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뭐 시간 내 타결, 지연 후 타협, 최종 결렬. 당연히 그냥 여기서 확률상으로 보면 시간 내 막판 타결이겠죠. 그리고 이걸로 결론 나는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포커스했던 건 재무장관 의회로 보낸 공문에서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부분. 결국 이거는 저는 달러 기축 통화 이슈랑 연결이 돼 있고 중국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랑 비슷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달라요. 같은 부분은 그냥 정치적으로 비슷하다는 거, 내년에 선거 있다는 거,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다른 점들은 거의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비슷하다고 자꾸 차트 비슷하게 해서 갖다 놓고서 작년과 비슷할 21년도랑 비슷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황도 다르고 주식시장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게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핵심이고, 이런 하이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렇게 연도별로 나온 걸로 봐도 실제로 자동 조정되거나 이런 형태로 다 넘어가고 그때그때 다르게 연결이 됐지 실제로 이게 규칙성이 있다거나 이러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21년, 23년도 위기 CDS 지금이 제일 높은데 이게 이 CDS가 왜 이렇게 높을까? 라는 부분이 저도 계속 의심이 들어요. 이거는 저는 리퀴디티가 없어서 그렇다고 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2011년도, 2007년도 서프라임 이전에는 CDS 마켓이 굉장히 두꺼웠는데 그 이후로는 그 은행들 IB들도 CDS 마켓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파생에다가 열심히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리퀴디티가 줄어들어서 여기도 분명히 조그만 걸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반대편에 있는 포지션들로도 다 섞여서 이걸 하나만으로 보는 거는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동의는 잘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한도 협상대에서 과거랑 다르다 그러지만 결국은 뭐 저는 다르다는 거죠. 계속 뭐 언제가 어떻게 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전 다 다르다. 왜냐면 그냥 부채 협상이 있었던 선을 띵띵띵 다 거보면은 주가 올라갈 때 부채 협상한 거, 주가 내려갈 때 부채 협상한 거, 금리 차 클 때 부채 협상한 거, 금리 차 이렇게 낮을 때 부채 협상하는 거.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경제 상황 전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의사결정은 정치인들이 자기네 이제 뭐 선거 결과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로 이걸로 주가를 움직이고 내려주고 하는 거는 이벤트성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고 펀더멘탈리 봐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GDP 떨어지고 시장 유동성 축소되고, 그러니까 채권 아까 제이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죠. 이제 채권 발행 공급량 늘어나면 이자율 상승하고 그럼 장단기금처럼 더 역전되겠네?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재무부가 발행할 때 뭐 10년짜리, 20년짜리도 물론 발행하지만 짧은 것들을 더 많이 발행하니까. 그리고 이제 6천억 불 발행한다 그러면 발행을 엄청 해야 되니까 실장 수급이 꽤 꼬이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미국 채권 누가 바이해 줄 거야?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은 포커스는 부채한도 협상 이후가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냥 기업 실적에 달렸다. 이번에도 뭐 지금 2% 올랐지만 해소됐다고 올린 다음에 뭐 더 해소된 다음에 뭐 특별하게 더 뭐 할 게 있냐 이거죠. 해소되면. 해소가 안 되면 다른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하겠지만. 근데 확률상으로 보면 해소될 확률이 제일 높았고 해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단 하루 이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돌아가서 기업 실적 잘 나오니 못 나오니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기업 실적 잘 나와지면 조금 더 상승하는 거고 못 나오면 이슈가 생기는 건데, 그러려면 다시 또 소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보면은 부채한도 협상을 하면서 지금 뭐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업종에 됐던 업종들 이런 이제 리밋 세이브 그로우라는 거 여기서 몇 개를 뺏어올지 민주당한테 공화당이, 그 중에서 우리한테 임팩트 있을 거는 개인 우리나라 주식하는 데는 이런 IRA 감축 법안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슈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다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국채 발행 보유 국가를 보면은 결국은 국채 발행하는 걸 누가 사줘야 되는데
달러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자기네는 상품 사가는 게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다들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달러 채권을 누군가 사줘야 해요. 그럼 누가 살 거냐는 거죠. 근데 의외로 작년 12월 말부터 2월 달까지는 이렇게 됐었어요. 나라별로 보면은. 중국, UK, 벨기움, 룩셈부르크 다 매도였어요. 달러 채권 매도, 트레저리 매도. 그 다음에 아일랜드도 매도. 그랬는데 지금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면서 다 매수해요.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차이나가 2천만 불을 매수해. 2천만 불, 아니 2억, 2천만 불이 아니죠. 이거 200억 불. 예, 20 빌리언을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나가 뒤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미국 채권을 사주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저는 시장을 확실하게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저거라고 봐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우리 정책적으로 협의했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아니죠.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꾸 이제 저도 이제 매도 관점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조정을 거쳐야 또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미님, 지금 미국장 상승 추세로 봐야 돼. 테크니컬리는 저는 상승 추세라고 봅니다. 조정 거치면 사야 되는 거라고 보이고요. 펀더멘탈한 부분들은 기술주 힘 빠졌을 때 다른 애가 올라오면 돼요. 애플이 올라오거나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의했다고 하면서 긴장 완화됐다고 그러고 거기다 대고서 우크라이나까지 또 뭐 그냥 괜찮다고 이제 둘이 협상 정전한다고 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전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딴 나라에서 거기다 갖다가 뭐 건설이랑 이런 거 또 퍼붓겠죠. 이러면서 있기 때문에 그 꼭 무조건 어느 한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시는 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방향 보시면서 어떤 쪽이 확률이 높은 쪽에 따라서 웨이트를 조절하는 방식 정도가 개인에겐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선물을 통해서 되게 빨리 부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약간 저는 본투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플하게 이민영님 같은 경우 뭐 천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저도 1년 만에 일했지만 똑똑한 친구 맞고 하지만 그 친구도 이걸 통해서 돈을 무조건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퀀트 트레이딩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퀀트 트레이딩은 당연히 무조건 벌지 않아요. 벌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어요. 근데 벌 때 많이 벌고 깨질 때 조금 깨져서 합쳤더니 전체적으로는 벌더라. 이게 만들고 싶은 거지.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무슨 뭐 퀀트 트레이딩을 해서 뭐 1년에 더블씩 치고 이런 거를 찾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거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럭키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항상 럭키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럭키한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은 하셔야겠죠. 그리고 구르맨님, 개인이 증거급 생각하면 선물보다 레버리지 ETF가 낫지 않을까요? 예, 저는 선물 계좌를 두고 선물은 어느 정도는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솔직히 레버리지 ETF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개인은 오히려 그냥 진짜 애니얼로 연으로 한 20% 목표를 잡고 그냥 주식 얼로케이션을 잘해가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뭐 이제 그러니까 회사 이제 창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자유로워져서 개인 이름으로 주식이나 이런 거 매매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멘탈 관리가 어렵고 개인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누군가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약간 그리드한 생각이 들면은 포지션을 더 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손익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면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별로더라고요. 많이 못 먹었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면 이 정도 먹을 건데 이런 노동을 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시간과 노력과 그거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잘 조절해서 투자 공부하는 시간도 좀 조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인 증거금 생각해서 선물하는 것보다는 그냥 레버리지 ETF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보다는 오히려 그냥 ETF 정도를 얼로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ETF나 아니면 주식들을 얼로케이션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약간은 박스장이거나 이제 레인지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 그러면 TQQ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녹아요. 예. 내려갈 때는 포지션 줄이고 올라갈 때는 포지션 늘리기 때문에 많이 포지션 커졌을 때 깨지고 많이 포지션이 적어졌을 때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녹아요. 녹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고 꼭 트리플 TQQ 같은 거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KL우님, CDS 거래량 일반인은 볼 수 없어요. 예. 브로커들 OTC에서 다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마켓이 없어요. 그래서 기관들끼리밖에 모르고 참여자들끼리밖에 정확히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중에 감독원들이 그 집계를 해요. 집계를 한 다음에 뭐 1년, 2년 지난 다음에 약간 이제 뭐 그 퍼블리케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자료들 만들어서 공개하면서 뭐 올해 CDS 거래량은 얼마였다 뭐 이런 걸로 나오지, 그 리얼타임으로 거래하는 거를 다 합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별로 저렇게 가격으로 나오는 거를 저게 얼마가 거래돼서 저만큼 올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믿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나 그런 걸로 충분하게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오히려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일반인들을 호도하려는 세력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믿지 말고 진짜로, 그러니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없는 숫자들을 믿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라능님, 음, 일단 제이미님, 마이크론, 네, 네, 그렇습니다. 제이미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라능님, 항생 ELS 터질 것 같은데 어떠실 것 같냐? 그러니까 항생 ELS, 실제로 지금 항생 ELS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물려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빠져서. 그리고 낙인 찍은 것도 이미 있을 거고. 근데 지난번 한 작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남은 기간이 너무 짧아요. 빠진 기간이 너무 오래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도, 아니다, 2015년, 네, 2015, 16년도에 한번 왕창 내렸다가 올라갈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리커버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원리금 다 받고 이자까지 받으면서 끝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8, 90% 이상 분들이 다 원리금 다 찾아가셨어요. 그때 폭락했을 때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왜냐하면 빠질 때 너무 천천히 빠졌어요. 그럼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급등을 해야 되는데, 급등하려면 중국에서 돈을 확 풀거나 이래가지고 홍콩까지 연동돼가지고, 실제로 항생 ELS 같은 경우는 HSCI라서 중국 주식이라고 봐야 되고, 그 안에는 텐센트랑 몇 개 IT 기업이랑 금융사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큰 애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안 빠진다고 볼 수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 올라가기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때가 되게 특이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닥으로 더 빠질 거냐라고 엣지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는 그때 설명드릴 때는 디비든드, 그러니까 이자 배당 있잖아요. 배당. HSCI 배당률을 보시면 어느 정도 추정해 보실 수 있어요. 바닥으로 얼마 더 빠질 수 있을지. 예를 들면은 H 지수로 10% 이상 배당이 나오게 만들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로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바닥권은 있지만 상승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항생 ELS 같은 경우 터진 거는 만기가 2년 정도 남아 있으면 모르는데, 뭐 지금 벌써 이미 내려와서 남은 기간이 뭐 6개월이나 1년밖에 안 남았을 거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낙인 찍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버티면, 지금 신규로 H지수 들어가는 사람들은 깨질 가능성 생각보다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전에 들어가서 물린 것들은 리커버리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지금 한번 여기 댓글로 9시가 좋다, 8시가 좋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홀릭스에서 투표해 주시고요. 지금 33명 들어와 계신데, 홀릭스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다가 그 채팅에다가 9시가 좋다, 8시가 좋다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님, 네, 상업용부동산 은행부실 이제 끝났다고 보시나요? 저는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네,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영국, 독일 GDP 2회 연속 마이너스다, 공식 리세션이다 말들 많은데, 말들이 많죠. 그리고 일단은 러셀이랑 이런 거 보면은 뭐 침체까지는, 실업률이 워낙 괜찮으니까 침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그 뭐 선물 가지고 하던, 주식을 가지고 하던, ETF 레버리지를 가지고 하던, 어떤 시기건 간에 리스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락을 했을 때 리커버리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게 저의 핵심적인, 네,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테이바 생각을 하는 논리는, 폭락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높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지금 현재 포지션이 있어야 된다. 현재의 분위기는. 왜냐면 여기서 폭락해도 뭐 할 말을 만들지 않아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침체 거봐 왔지? 장단기 금리 진짜 바꿨었잖아. 이미 마이너스로 다 보여줬던 거 아니야? 니네들. 그리고 너무나도 매도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밑으로 진짜로 빠지고 나면은 그래. 이랬었는데 난 왜 못했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그냥 올려도 매도를 외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번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예. 그러면은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면 소수가 돈을 번 적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매도를 외친 사람과 매수를 외친 사람을 쉬어보면 제가 러프하게 봐서는 매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센티먼트 상으로는 오히려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려서 테크니컬리 보면 롱이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리 보면 숏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그런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테크니컬 플러스 센티먼트를 보면은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숏 쪽 바이어스 돼 있는 센티먼트를 내가 반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드는 거고 경험상으로는. 그 다음에 테크니컬리 올라가는 쪽이 모습이 보이니까 은연중에 자꾸 이제 제가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매도다. 개인이 매도인 경우 많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도 지금은 해지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 매니저가 20% 해지하고 있으면 20% 현금 들고 있으면은 20% 현금 들고 있으면은 이거는 거의 그냥 주식 다 판 건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형 매니저는 20% 현금 못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를 아웃퍼폼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진짜 좋은 주식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어차피 상대 평가를 당하는 게 펀드 매니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현금을 최대한 안 가져가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바꾸지. 올라갈 때 못 따라가면 바보 되니까. 근데 지금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고 나오는 이제 레포트들을 보면은 BOA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숏쪽 바이어스고 개인도 숏 바이어스 생각보다 많고 그럼 기관 중에서 롱 바이어스인 사람하고 숏 바이어스인 사람하고 생각을 해보면 기관 투자가는 테크니컬도 잘 안 보거든요. 의외로. 특히 기본적 분석해서 저평가, 고평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장 전체로는 숏으로 바이어스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반대로 가려면 롱 쪽이 더 확률상으로 높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계속 이제 상승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추세는. 하지만 펀더멘탈이 무서우니까 여기서 진짜 침체야 그러면서 한 20% 뺐는데 반대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살아남으려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러면은 60대 40 또는 60이 주식은 이거 채권이 40이라면 그것도 지금 이제 구루맨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40 정도도 괜찮고 저는 그냥 현재 개인적으로는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반반은. 근데 올라갈 때도 포모가 있기 때문에 깨질 때 깨지더라도 예를 들면은 지금 50을 주식을 가지고 있다 깨져요. 반토막은 안 나니까 20% 깨진다고 치면은 50, 한 10%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50이 40 됐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50이 있잖아요. 그럼 그 50을 가지고 50을 질러버리면 그 안에서 25를 더 지르고 거기서 또 10% 빠지면 또 25를 또 지른다고 생각하면은 상승했을 때 금방 본전 원금 회복을 하고 수익존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한 7, 8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20% 빠져버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바로 반등을 못하고 레인지 트레이딩 하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면은 시간을 버려야 될 시간인데 원금까지 가는데 버텨야 될 시간이 너무 길죠. 그러면 일단 멘탈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꼭 가져가셔야 된다. 근데 그게 저는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도로 60 주식 현금 40 정도 그리고 채권 ETF라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TMF 이런 거 안전자산 아니에요. 그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3배에다가 20년 플러스이기 때문에 듀레이션 길어서 가격 변동성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많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자율 변동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이자를 받는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9시, 8시 체크해서 다음 주에는 8시에 할지 9시에 할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